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으면서 단순한 장수보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어르신들에게 무서운 게 치매, 또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 60대 연령층의 8%가 자신도 모르게 뇌졸중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무증상 뇌졸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3위 안에 꼽히는 무서운 질환 뇌혈관 질환. 뇌졸중으로 인한 피해는 마비나 기능 상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뇌졸중에 있어서 반복되는 동안 발견하지 못하면 심한 뇌졸중 증상이나 치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한 무증상 뇌졸중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뇌졸중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연령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는 뇌 안의 혈관 장애를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특징적으로 고령에서 잘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고요. 알고 있는 대로 기존 질환, 혈압이나 당뇨나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잘 생기는 게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네. 특히 생활 습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음주, 또 흡연, 또 운동량이 너무 적거나 과식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혈관이라고 하면 다소 좀 광범위한 것 예, 같은데 뭐 생길 수 있는 부위도 다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뇌혈관은 굉장히 얼기설기 굉장히 섬세한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뇌를 따져보면은 혈관 덩어리일 수도 있는 그런 혈관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혈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혈관의 특징 자체가 혈관벽이 가볍고 두껍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주위에 이 혈관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약한 그런 혈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충격, 온도 차이, 또 혈압의 차이에서 쉽게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그런 혈관을 갖고 있는 것이 뇌의 혈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뇌졸중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가 보통 초기에는 단순한 두통, 또 어지러움증, 구토나 안면 쪽의 마비, 손발 저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많죠. 네. 그러다 이것이 더 심해지게면은 편마비, 의식 저하, 아니면은 영구하게 손상돼서 돌아오지 않는 몸 신체 일부의 마비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게 생기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일수록 오히려 급격한 뇌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연배가 있을수록 이 증상 자체가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뇌졸중도 있다고요? 예, 무증상 뇌졸중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뜻밖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이 무증상 뇌졸중이란 진단명이 이게 회자되기 시작한 이유가 점점 그 방사선과적인 영역에서 검사 방법이 아주 디테일해지고 네. 아주 섬세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질병들이 자꾸 하나씩 발견되는데요. 이 무증상 뇌졸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검진하는 과정에 머리에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었을 때 나는 증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진상에는 혈관의 변성이 있어서 뇌졸중이 보이는 네. 그리고 큰 병이 있어서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심적인 혈관의 질병 말고 그 다른 부위에도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발견되는 뇌졸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증상 뇌졸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없던 병은 아니고요. 예. 검사하는 방법이 발달하면서 발견되기 시작한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CT나 우리 그전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네. MRI도 요새는 굉장히 MRI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걸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흑백만 찍을 때가 있고 네. 칼라도 찍을 수 있고 변화를 시켜서 찍을 수 있는 방법처럼 MRI도 변환을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일부는 단백질만 어떨 때는 지방만 어떨 때는 물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뇌졸중이 있는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이 무증상 뇌졸중이
나는 전혀 이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무증상 뇌졸중이 나중에 혈관 질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증이나 네. 이것이 악화됐을 때 혈관성 치매 같은 그런 질병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뇌졸중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무증상 뇌졸중이라면 아주 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잠시 잠깐 어지러웠다. 또 두통이 있었거나 네. 또 이렇게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오래가지 않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거 내가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그러나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그 흔적이 남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증상 뇌졸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결국 그만두면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무증상 뇌졸중이 발견되면 예, 그 예.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요? 무증상 뇌졸중의 종류를 먼저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증상 뇌졸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열공경색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무증상 뇌경색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옛날에 뇌경색증 앓고 지나갔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증상은 없었지만 또 피폐한 어떤 후유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는 명확하게 뇌경색증이 보이는 그런 경색증을 열공 뇌경색증, 무증상 뇌경색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무증상 뇌졸중의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백질변성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네. 예, 백질변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뇌는 여러 겹의 세포로 쌓여 있는데 가장 바깥측이 회백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가 백질이에요. 네. 근데 백질이 뇌 안에 물주머니 주위를 싸고 있는 조직들인데 이게 변성이 되는 걸 보고 백질 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MRI상에서 T2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잘 보이는데요. 환자들은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가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소변이 조절이 안 되거나 어떤 경우에 기억력이 까막까막한 걸 가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은 사실은 이 백질 변성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많은 것이어서 네. 이게 무증상 뇌졸중하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백질 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또 미세혈관이 뇌출혈되는 미세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세출혈은 혈관벽의 여러 가지 변형,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혈관벽이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출혈이 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혈관이라고 하면 보통 뇌에 아주 중요한 혈관,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테리라고 하는 그런 혈관들이 있는데요. 그 혈관이 솜털보다 더 가늘어요. 근데 그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또 터져도 한쪽이 마비되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작은 혈관, 특히 증상이 없는 부위 혈관이 터져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MRI상에 보면은 시커멓게 점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으니 이걸 미세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뇌 안에 병변이 있는 열공경색이나 백질 변성이나 미세출혈은 이것을 아무 증상 없이 느끼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논문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혹여에서는 7, 80%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우리가 알고 있는 뇌경색증이나 뇌출혈이나 혈관성 치매로 이완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서 이 무증상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왜 어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고 예. 어떤 건 증상이 아예 없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그게 원래 기본적인 건강한 뇌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뇌 혈관을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무증상 뇌졸중이 굉장히 백질 변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타고난 혈관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혈관이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별 증상이 없을까 아주 작은 뇌졸중에도 심하게 편마비가 있다든 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 질환 갖고 있는 분들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갑상선 질환 이런 병을 갖고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부터 유전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혈관이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작은 뇌졸중에 의해서도 증상이 굉장히 심한 걸로. 그리고 뇌졸중이 어느 부위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후대나 손해 쪽에 혈관이 막히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잠시 잠깐 눈이 침침하거나 어지럼증 외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뇌 간부라고 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바로 의식이 떨어지거나 호흡마비로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뇌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힐 때는 편마비가 나타나는 부위 어느 부위에 혈관이 막히냐에 네. 따라서 이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편이하게 달라지고 증상의 강도도 달라지는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혈관이 건강하면 오히려 이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엔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무증상 뇌졸중을 발견하기 더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이런 뇌혈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의사들이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은 위험군들이 있죠. 네. 이게 혈관이 나빠질 수 있는 경우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네.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당뇨와 혈압이 결합돼 있어서 약 용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 또 운동량이 아주 적은 사람들, 가족력이 뇌졸중이나 혈압이 높아서 혈관에 출혈이 있었던 분들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 요새는 미리 제가 뇌 안에 혈관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우리가 해보면은 이렇게 무증상 뇌졸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럼 증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뭐 뇌졸중의 위험 요소는 같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뇌졸중의 원인과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이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예. 당이 조절이 안 될 때도 우리가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은 혈액이 찐덕찐덕해지겠죠. 그 안에 점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흐르는 속도가 떨어지고 그 흐르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늘어나고 줄어들어갈 수 있는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네. 속도에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뇌 안에 병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생길 수 있고요. 심장질환 중에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불규칙적한 심장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도 뇌로 가는 혈류장애가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장병이 이끄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위험군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한테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죠.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면 있습니다. 혈관벽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침착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침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맥경화하고 비슷합니다. 혈관벽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침착이 되면은 그 아밀로이드가 쌓여진 부분이 혈관이 두꺼워지고 피가 가는 도중에 와류가 생깁니다. 네. 혈관벽이 좁아지니까 피가 흐르면서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야 될 피가 가다가 좁아진 부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돌겠죠. 마치 큰 강이 흐를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은 작은 냇물이 지나가 부딪히는 데가 소리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부위가 있으면 혈류가 돌게 되면서 혈관벽을 긁게 돼요. 네. 그러면 상처가 나고 그 부위가 혈관이 또 두꺼워지고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혈관벽이 좁아져서 혈관의 출혈이나 뇌경색증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축적에 의한 뇌졸중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뇌졸중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예. 이후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적인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네. 그 기존 질환과 겹치지 않은 정도의 뇌 안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약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혈전 용해제, 네. 혈관벽에 찌꺼기가 끼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을 먹든지 아니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또 혈관을 재생시키는 약도 있고요. 이런 약을 조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질환과 어울려서 치료를 하면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서 무증상 뇌졸중에서는 더 큰 병으로 진화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증상이 있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급격히 나타난 시점부터 치료하기까지의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무증상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예. 우리가
의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군데에 무증상 뇌졸중이 이미 있었던 분들인데 본인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고위험군에 있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눈이 침침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한 번씩은 검사를 빠른 시간에 해보는 것이 굉장히 선택적인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혈관 촬영을 하는 CT 엔지오라고 하는 혈관 촬영이나 MRI, 네. MRA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험 처리로 치료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현명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 번 검사 받는다고 해서 뭐 앞으로 다시는 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받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 뇌졸중이 의심되거나 이렇게 무증상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혈관 검사를 해보도록 권유를 합니다. 네. 여기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와서 한 달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거 또 찍어 증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마치 검진하듯이 머리 혈관에 대한 검진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몇 번 말씀은 해주셨지만 평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 받아보자 하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일으키는 그런 병을 일과성 뇌허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과성 뇌허혈의 가장 많은 증상이 두통, 네. 안구 동통,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구토, 얼굴이나 손, 발 같은 감각 이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저질을 하다가 갑자기 수저에 힘이 빠진다든지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한 말을 했는데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 한다든지 네. 어떤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잊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뇌졸중의 시초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반복돼서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것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예, 없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패턴하고 관련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을 많은 짠 음식을 먹는 것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할 때 항상 골고루 먹는 거,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은 식사할 중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보는 운동. 실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햇빛을 봤을 때 나오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혈관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질환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분 섭취라든지 너무 많은 카페인을 줄인다든지 금주, 금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것들 그것이 사실은 뇌졸중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무증상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 어르신들 보면 여러 개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질환으로 인해서 처방받은 약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함께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복용해야 하는 약의 종류가 5가지 이상이라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혹은 약사를 찾아가서 동일한 종류의 약을 중복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다른 질환 때문에 복용해서 안 되는 약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약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였다면 복용 시간과 복용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저하돼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라도 복용량과 시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잘 살피고 챙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